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모자라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든 막무가내 트럼프. 그러자 한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겁니다. 그 순간 CNN 뉴스룸은 얼어붙었고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짜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정 미국을 향한 전면 도전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향한 선택일까요? 일본에서 시작되어 워싱턴과 북극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이야기.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는 한국을 응원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워싱턴 국제정치 전문가 존 밀러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CNN 뉴스룸에서 동아시아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집국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뉴스 준비하세요. 속보입니다. 데스크에서 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에는 붉은색 긴급 뉴스 자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첫 순방지, 일본 선택.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대통령의 첫 순방은 미국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든 전임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미국을 첫 순방지로 택했거든요. 정말입니까? 편집장에게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내일 오전 도쿄행 대통령 전용기에 오른답니다. 뉴스룸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앵커들도 서로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네. 백악관 반응이 어떨까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정말로 한국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일본을 택한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선례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판을 바꾸는 수순 아닌가요?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에서 첫 순방지는 단순한 스케줄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외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메시지입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을 먼저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통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CNN 앵커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브리핑룸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위를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동북아시아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이 아니라 지역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뉴스가 끝나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였습니다. 존,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예상치 못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논리요? 불확실성 분산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로 압박하니까 한국이 옵션을 늘린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악관이 난리예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환영한다고 했고 중국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현지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NHK는 물론이고 아사히, 니온게이자이 등 주요 매체들이 모두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총리관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다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한일 정상회담은 항상 어색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늘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정상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시다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회담이 시작되고 2시간 후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년 만에 한일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공동 성명은 2008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갈등과 대립만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후 3시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성명서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공동 연구개발 추진,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 한반도 비핵화 공조체제, 저출산 고령화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이건 단순한 화해,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력 방안들이었습니다. 특히 AI 협력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을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복잡한 심정일 겁니다. 동맹국끼리 협력하는 건 좋지만 자신들을 제쳐두고 손잡는 건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워싱턴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녁에 국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존, 이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가요? 생각해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면 누가 중재해야 합니까? 미국이죠. 하지만 두 나라가 직접 협력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담 경감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각국 언론의 반응을 정리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CNN과 BBC는 한국의 독자적 외교 노선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미국 매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분석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서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두 정상의 태도였습니다.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적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이 성숙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쿄 방문 이틀째,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무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존, 지금 워싱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긴급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30분 후 저는 국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한국 데스크 책임자, 일본 담당관들이 모두 모였는데 분위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들을 꺼낼 줄은 몰랐어요. 한국 데스크 책임자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7년 만에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동북아 질서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손을 잡으면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약해집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져온 영향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직접 협력하면 미국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일본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어제 저녁 비공개 간담회에서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하시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압박부터 가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관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국무부를 나서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성숙함이 인상 깊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CNN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 밀러 박사님, 한국 대통령의 일본 첫 순방이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솔직히 워싱턴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관례가 깨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배신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으로 봅니다. 성숙한 선택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지를 다양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 있죠. 방송이 끝나고 제 휴대폰에는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워싱턴 정가 인사들이었는데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료는 한국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오히려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계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한테 물으셨대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떠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왔나요?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했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독립적이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더 멀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영향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분석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라는 분석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외교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였지만 휴식 시간마다 한국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영국 BBC의 아시아 담당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꽤 흥미로운 변화 같던데요. 어떤 면에서 흥미롭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 우선이 아니라 지역 우선을 택한 점이요. 예상치 못한 수였거든요. 프랑스 르피가로 특파원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주목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장기적 변화의 시작인지는 지켜봐야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독일 기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관점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전후 독일이 떠올랐어요.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외교적 자신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다만 미국과의 관계 관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오후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다양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신중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행보는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합니다. 중견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성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죠.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는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17년 만의 공동 성명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고 실용적 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반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미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는 토론 중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십니까?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다만 이번 변화가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태도가 좋은 예입니다. 무기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제재에는 참여했죠. 원칙과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겁니다. 토론이 끝나고 저는 몇몇 기자들과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조심스럽지만 관심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나의 사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각국 언론의 보도를 정리해봤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외교적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긍정적 평가와 함께 위험 요소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BBC는 주목받는 한국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변화 자체보다는 그 배경과 의미에 초점을 맞췄죠. 로이터는 한국 새로운 외교 방향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회의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위험한 도박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시내를 걸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결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종합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순방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에서 충격적인 브리핑을 접했습니다. 북극 전략에 관한 기밀 보고서였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북극 항로를 원하지만 갈 수 있는 배가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북극에 갈 배가 없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현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상업적 활용 가능한 쇄빙선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마저도 30년 넘은 노후 장비였습니다. 상업용 선박 건조 역량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해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대 조선국이었던 미국의 현재 상업용 선박 건조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북극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거대한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극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의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접근 불가 구역.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전 담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 40개 이상의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중국은 극지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이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쇄빙 LNG선에서 한국이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쇄빙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한 척당 건조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정밀.
선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입니다. 담당관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북극이라는 미래의 보물 창고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조선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의 도크에서 거대한 쇄빙선이 건조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길이 300m가 넘는 선박이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을 보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극지 운항 시스템, 쇄빙 기술, 극저온 대응 장비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업이 아니라 종합해양 솔루션이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화 도중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북극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러려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말을 그냥 듣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주문하면 한국이 만들어줬을 텐데 이제는 한국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기술 제공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하청업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바뀐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요구합니까?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원해요. 그리고 북극 항로 운영에서도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요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핵심 기술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북극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북극은 단순한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휘토류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에 접근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권력 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북극 딜레마 기술은 한국에, 야망은 워싱턴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북극 관련 브리핑을 받은 다음 주 저는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NATO 안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독일 외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브뤼셀에 도착해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첫날부터 한국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한국의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매우 균형 잡힌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경제 제재에는 적극 참여했죠. 이탈리아 외교관이 동의했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현실도 고려하는 성숙한 외교였어요. 이런 나라와 협력하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관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을 보면 독일이 떠올라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신뢰성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독일과 비슷해요. 그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이유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어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신뢰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이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놀라웠습니다. 벨기에 외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나라입니다. 국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요. 스웨덴 평화연구소 연구원도 동조했습니다. 팬데믹 때를 보세요. 한국은 방역 성공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적극 공유했어요.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토론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반도체 공급망을 보세요. 코로나와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거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여러 유럽 전문가들과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칠 국가들과 동급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뿐 아니라 국제적 책임감도 충분하거든요. 오스트리아 외교 아카데미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ODA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꾸준히 늘려가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어요.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과거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 정도였다면 이제는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2명의 EU 관료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미국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또 믿음직스러워. 감정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예측하기 쉽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착실히 쌓아왔고 이제 그것이 진짜 국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의 일본 순방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를 완전히 재검토하라고 하셨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외교 동향을 분석한 자료들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하면 예전처럼 따라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더군요. 어떤 카드 말입니까? 저는 질문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입니다. 17년 만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우회하는 루트를 만든 겁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극 항로입니다. 우리가 북극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미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셨죠. 한국이 배신했다. 방위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브리핑받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북극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시니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현실을 파악하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관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독립성을 확보했고 기술적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조선업,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기술 등입니다. 특히 조선업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 쇄빙선 기술은 정말 한국 독주입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그때 한 참석자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제공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동개발과 의사결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하청업체에서 파트너로 위상을 바꾸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안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회의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전략 수정안이 논의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다는 점입니다. 방위비 협상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이익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북극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 대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직적 동맹 관계가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 고위 관계자와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늦었다고 봅니다.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그걸 본격화한 거죠. 며칠 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지시사항을 전해들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극 진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주 말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악관 한국 전략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이었는데 내부 소식통의 증언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국 대외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또 다른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팀과 안보팀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상무부 관계자도 동조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면 우리도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요. 저는 그 순간 미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들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윈-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습니다. 한국도 이익을 보고 우리도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그날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방적 요구에서 상호 협력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뉴욕에서 열린 국제관계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중견국의 역할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중견국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죠. 저도 패널 토론에 참여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외교적 성숙입니다. MIT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감정 대신 실용을, 과거 대신 미래를 선택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봅니다. 저는 토론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단순한 외교 노선 수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의 진화라고 봐야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거 한국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보듯이 이제 강대국들이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어요. 회장에서 큰 호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정말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립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여러 국가의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 외교가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도 동조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나라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죠.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 모델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다른 중견국들이 참고할 수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영토나 인구로는 강대국이 아니지만 기술과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는 더욱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싶어요.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7년 만의 공동 성명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은 것 같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저는 종합 토론에서 결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 나라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이 세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며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나라예요. 이런 파트너와 함께라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이 가능합니다. 회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첫 순방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7년 만에 한국과 손을 잡으며 실용적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럽과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감정보다는 실용을 선택하는 성숙함,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견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라는 것을. 앞으로도 한국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기술과 신뢰 그리고 현실적 판단력을 갖춘 한국이 세계의 필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계 무대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